제1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전 세계에는 평화가 깃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스트리아인 한 명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악독하고 치명적인 인류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이 오스트리아인은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으로 참전해 전투 중에 2차례나 부상을 당했고 3번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전쟁에 임했는데요. 심지어 독일군의 마지막 총공세에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살아남기까지 하죠. 대체 이 오스트리아인은 누구길래 제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참상을 온몸으로 겪었으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최악의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악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생을 파고들면 찌질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찌질한 인간이 대체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명환입니다. 독일인도 아닌 히틀러는 어떻게 나치 독일의 우두머리가 되어 약 5천에서 7천만 명이나 되는 목숨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일까?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보면 우쭐하고 대장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안 하고 정상적인 코스는 안 밟으면서 과대망상이 약간 있는 기질이었다고 해요.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재능은 안 보이고 성실하지도 않고 교칙에 순응하지도 않고 고집은 세고 주제의 성격은 고자세, 혼내면은 오만불선하고 능력은 안 되는데 그부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한다. 성격이 그렇다는 거지 본인이 잘나질 않았으니까 애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가서 싸워서 대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래서 사실은 튀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요거는 히틀러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우월감, 그리고 열등감, 이것이 교차하면서 속으로 불만이 싹트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지 겉으로는 소심하고 나서고는 싶은데 깨지고 망신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그림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받지 않았고 그럴 자세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에요. 사실 예술가가 되려고 했던 것도 공부는 하기 싫은데 예술가는 남에게 구애받지 않는 직업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내 세계를 살 수 있다. 이거에 이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아들도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업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8살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화가가 되겠다 해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립예술대학교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도 좀 갈만한데 적당히 갔으면 됐을 텐데 못 죽어도 나는 좋은 데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무려 3번이나 도전을 했지만 이제 모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히틀러는 생계를 이어가려고 빈에서 이제 그림 엽서 같은 거 그리면서 팔면서 삶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 그림은 지금 수준에 비해서는 엄청 높아요, 가격이. 저 정도는 나도 그릴 것 같은데. 빈에서는 저소득 독신자용 숙소라는 이런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히틀러의 특징은 한마디로 방구석 열변가였어요. 방구석에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고 제멋대로 노력을 합니다. 도시 건설을 이렇게 해야 돼, 지분 이렇게 해야 돼, 빈민무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영역은 나름대로 조금씩 넓혀가고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합니다. 빈의 독신자 숙소에서도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열변토하는 거죠. 근데 누가 당신 말 틀렸잖아 이러면 절대 말싸움 안 하고 갑자기 뚝 꺼치고 조용히 자리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다시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여간 집요하게 합니다. 나중에 히틀러의 연설을 보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거 뒤집어서 보면요, 딱 자기 혼자 떠드는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빈에서는 자기 멋대로 노력하며 살아가기는 했습니다. 가난했다고 하지만 처절하게 궁핍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기본 생활비는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술학교 입학했으면 히틀러가 없었을 걸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살기 바쁜 삶이었다면 우리 간 히틀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먹고는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방구석 루저고 그랬기 때문에 더 히틀러스러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이 되니까 방구석에서 혼자 떠들고 5만 가지 주제에 참견하고 심지어 오페라 작곡도 하는데 참 희한한 게 포기해도 잘난 척하고 싶은 거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보통은 오페라 작곡하다 실패했으면 난 안 되나 봐 그럴 텐데 나는 오페라 작곡도 할 수 있어. 잠깐 쉴 뿐이야. 왜? 오늘은 이제 도시 설계를 좀 해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독서인데 독서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독서도 어려운 책을 빌려다가 아는 구절만 체킹을 해요.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만 잡아다가 머리와 가슴에 새기는 거죠. 이게 나중에 대중연설하면서 교수들 몰아내고 인기 연설가가 되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욕생활입니다. 빈은 퇴폐적인 도시였지만 완벽하게 거리를 둡니다. 유일한 취미는 고상하게 오페라 관람인데 특히 바그너 작품 같은 웅장하고 스케일 빵빵하고 영웅이 등장하는 이런 거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틀러의 삶을 보면 뭔가 말이 안 되고 찌질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자기 나름대로 줄기를 가지고 끝까지 간다. 이 부분은 일반 루저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예요. 자, 이제 인생 이막으로 가서 오스트리아는 징병제였습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독일 민족이 우월하다는 독일 민족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조국인 오스트리아를 싫어해서 징집을 거부했다. 그래서 독일로 갔다. 본인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히틀러가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나를 개발하고 진리를 깨우쳤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선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반유대주의, 반의회주의 이것도 내가 빈에서 어려운 시절에 아파트에서 독서하면서 배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럼 빈을 왜 떠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서였고 징집을 피해서 빈을 떠나 독일의 빈이라고 할 수 있는 뮌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 엽서는 계속 판매하면서 소시민 기준에서 최소 생활비 이상의 수입은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는 뭔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입대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군복무를 피해서 독일에 갔던 사람이 왜 독일에 입대를 하느냐? 뭔가 이제 군으로 가는 게 돌파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루저 생활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 오스트리아군은 여전히 귀족 군대여가지고 군대의 질이나 수준이 형편없었고 독일군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 최정의 군대였고 사병들에게도 기회가 많은 군대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가면 뭔가 내 삶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대전에서 연락병으로 활약하면서 제1차 이프루 전투, 솜 전투, 아라스 전투 등에 참전을 합니다. 솜 전투에서는 포탄의 왼쪽 허벅지 부상을 당했고 1918년에는 머스타드 가스 공격으로 일시적으로 실명하기도 해서 입원까지 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군인 정신 투철해가지고요. 입원하고 있는데 어떤 독일군이 전선을 빠져나오려고 철조망에다 이렇게 일부러 자해해가지고 왔다라는 말을 듣고 막 분노했다는 얘기도 있고 독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어야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다고도 말은 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좀 지어낸 얘기 같고요. 히틀러는 전투 중에도 그림 실력을 발휘해서 군신문에 만화를 그리기도 했고 실제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운 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결국에는 공을 인정받아서 1914년에는 철십자 훈장 2급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상관이었던 휴고 구트만 중위의 추천으로 1급 철십자 훈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중위가 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흑상장이라고 훈장까지 받는데 일반 사병이 이렇게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병사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 독일 총공세 작전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옵니다.
히틀러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를 발견한 영국군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헨리라는 이름의 병사가 히틀러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내주었던 것이죠.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것이 모든 경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이라고 표현했고, 이 경험을 통해서 독일에 대한 애국심을 더욱 키워나갑니다. 그 때문에 히틀러는 1918년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2차 대전에 장군들이 히틀러를 폄하할 때 말나 하사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급은 상병이었습니다. 히키코모리 같았던 그에게 군대는 평생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보면 삶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자기 존재감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군대라는 것이 고참병이나 베테랑들은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곳이잖아요. 히틀러 성격에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누립니다. 자기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살면서 동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군 생활할 때 병사들이 힘든 게 금욕 생활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히틀러는 원래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목욕탕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일상을 편안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접근 못해도 우러러보고 이렇게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아주 개까지 키우면서 살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개만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자기한테만 순종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기질이야.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동료의 죽음과 고통에 무감각하고 자기랑 관련된 사소한 것에만 집착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그 1차 대전의 참혹한 전쟁터에서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었고, 그것이 동료 병사들에게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인으로서 되게 괜찮은 친구네 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히틀러는 또 그것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야 했지만 군이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미넨으로 돌아와서 계속 군대에 남았습니다. 이때 히틀러는 정보요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치당의 전신이었던 독일 노동당에 잠입해서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스파이로 활동하던 그는 독일 노동당의 대표였던 안톤 드렉슬러의 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파이짓 하러 갔다가 그쪽 편이 된 거죠. 안톤 드렉슬러는 골수민족주의, 반공산주의, 반유대주의를 주장했는데 히틀러 본인의 말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독일 노동당의 당원이 되었던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에도 활동을 계속하면서 붉은색 바탕에 흰색 동그라미로 당의 깃발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에) 히틀러는 정치인으로 데뷔하게 되는데 미넨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집인 호프브로이하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히틀러의 연설이 점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1920년 제대 후에 본격적으로 당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히틀러는 민헨을 돌며 베르사유 조약, 라이벌 정치인들, 마르크스주의자들, 유대인들에 반대하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로 악명을 떨쳤고, 다시 호프브로이하우스에서 연설할 때는 수용 인원이 3,000명이 꽉 찰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결국 승승장구하면서 나치당의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히틀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바리아 정부를 전복시킬 방법을 모색하다가 맥주홀 폭동을 일으키고 반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간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정부는 가석방 되기 전에 히틀러를 오스트리아로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수상은 히틀러가 독일군에게 복무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시민권은 무효다라고 해서 그를 안 받아들입니다. 히틀러는 이 기회에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포기했는데 독일은 또 시민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25년부터 7년 동안 히틀러는 무국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직에 출마할 수도 없고 어느 때든지 독일에서 추방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감옥에서 석방된 히틀러는 나치당을 재건하고 통합하면서 유권자들의 두려움, 희망을 자극하면 공약을 내걸게 됩니다. 국방력을 갱신하자, 주권을 회복하자, 공산주의 박멸하자, 베르사유 조약 파기하자, 독일에서 외국인과 유대인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도덕적 타락에서 회복하자, 그리고 경제를 번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1928년 총선에 도전하는데 나치당은 2.6%의 실망스러운 득표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930년에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나치의 선동은 독일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죠. 히틀러와 나치당은 신규 유권자, 실업자, 소외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면서 무려 5분의 1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올립니다. 1931년과 32년에 나치의 선동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치적 마비, 경제적 빈곤, 문화적 위축, 공산주의 등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능력자는 히틀러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히틀러는 1932년 나치당이 브라운슈바이크 주정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내부 및 교육 참사관직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히틀러와 나치당은 1932년 7월 선거에서 37.3%의 득표를 얻습니다. 이로써 독일에서 제1정당이 됩니다. 히틀러가 수상 자리에 오른 뒤 기존 대통령이 사망하자 대통령과 수상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죠. 이때 히틀러는 대통령직을 폐지하고 자신을 독일 국민의 총통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국 수상, 정부 수반의 지위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타이에 의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히틀러는 타이에 의해서 독일 노동당의 스파이로 들어가게 되었고 타이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국적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나치 독일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히틀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게 되는 독일 사회, 독일 국민의 충격과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하얀 피부, 파란 눈, 금발머리. 히틀러가 말하는 진정한 독일인이란 바로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동부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할 우월한 존재고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자들로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히틀러의 끔찍한 믿음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이라는 무덤으로 몰아넣었고 잔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히틀러는 무엇 때문에 유대인을 극도로 혐오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요한입니다. 원래 유럽의 반유대인 정서는 이미 중세시대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당시 독일에 퍼져있던 반유대주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자 유대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별의 이론적인 근거는 인종주의였습니다. 고등 인종인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등 인종, 유대인과 피가 섞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면 히틀러와 나치는 왜 하필 유대인을 타깃으로 삼은 것일까요?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마다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거의 모든 사무원이 유대인이었고 거의 모든 유대인이 사무원이었다. 사무실에 이들 선택된 민족의 용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에 나는 깜짝 놀랐으며 전방에 그들의 대표가 드문 것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경제 쪽을 보면 사정이 더욱 나빴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거미가 천천히 민족의 땀구멍에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용감한 독일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어가는 동안 비겁한 유대인들은 의무를 회피하고
편안한 사무실에서 즐기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산업혁명 후에 유대인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합니다. 독일 경제 발전에 사실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1933년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독일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의 반감이 점점 커져갔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독일 내에서 유대인이 상업, 무역업, 금융업, 해운업, 유통업 등 경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되죠. 그러자 독일인들은 유대인이 독일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당시 독일 인구 중에 3%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 베를린은 인구 320만 명 중에서 유대인이 21만 명이었는데 전문 직종의 50% 이상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금융권은 유대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막대한 배상금을 갚아야 했던 독일은 초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5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대량 실업 사태로 굶어 죽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독일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을 설명하려다 보니 희생양이 필요했고 히틀러와 나치는 반유대주의를 공략해서 유대인, 금융인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독일 민족의 깨끗한 혈통을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강조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운영하던 매춘 사업, 당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매독을 연결시켜서 유대인들이 게르만 민족의 혈통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악마의 웃음을 띤 얼굴에 검은 머리를 한 유대인 청년이 순진한 처녀가 지나가길 몰래 숨어 기다렸다가 그녀를 범하고 피를 섞음으로써 그녀를 자기 핏줄로 만든다. 그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정복하기로 작정한 민족의 인종적 토대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음탕한 약탈자들이고 순결한 독일 처녀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더럽히고 처녀들 자신과 민족 전체의 피해 순결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히틀러가 만든 건 아니고 오랜 반유대주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동물, 선전물, 만화 등으로 많이 퍼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대인 차별의 근거는 도대체 뭔가? 히틀러와 나치는 세계가 뚜렷한 인종으로 나뉘어 있고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독일인이 우월한 아리아인 종족의 일원이면서 유대인종이 가장 열등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나치는 유대인이 영구적으로 부패하고 독일 국민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 독일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위협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유대인 유머의 젖도 독일 아이에게 해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종위생이라는 신조어까지 쓰게 돼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런 말을 한 것보다 이런 말이 먹혔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의 다크호스였어요. 그 울분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하고 그 이후에 독일을 재건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국가민족주의가 탄생합니다. 전 유럽에서 이런 국가민족주의가 가장 강했던 나라가 독일인데 하필 유대인은 국가 없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들이 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융화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우리 국민이 아니라 유대인은 우리의 부와 산업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이익을 빼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게 당시 원래 반유대 정책의 본사는 독일보다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독일과 동유럽으로 오게 돼요. 그러자 독일하고 동유럽에서도 반유대 단체들이 나치 집권 전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있었습니다. 1919년에서 22년까지 정치 테러가 발생합니다. 정적 암살이 376건인데 살해당한 사람 중 354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원래 유럽 사회에서는 유대인에게 토지 소유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오히려 유대인들이 부르주아적 전문직, 금융, 교육,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집결해서 그쪽을 장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다 잘 산 건 아닙니다. 빈민도 굉장히 많았어요. 차별받고 그러니까. 그러면 고통을 받으니까 분노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에서도 유대인들이 선구적 집단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 로자 룩셈부르크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들이 막 독일 사회에 들어오니까 러시아 혁명 공포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증이 유대인에게 가죠. 그런데 유대인은 또 금융 이런 거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극좌 이쪽에 대한 모든 불안과 불만이 전부 유대인에게 가고 결국 좌우 진영 모두에게 유대인은 반민족주의자면서 국가의식이 부족한 국제주의의 기득권 선도 집단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1차) 세계대전에 거의 모든 국민이 참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이런 극한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폭력,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장의 논리를 사회에다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제공황 왔죠. 극단적 좌우 대립 왔죠. 독일 사회에서 혁명 발생하죠. 쿠데타 발생하죠. 이렇게 되니까 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히틀러가 나와서 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계층이 히틀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히틀러는 총리가 되자마자 본격적인 유대인 차별 정책을 시행합니다. (1933년 4월 1일) 독일 정부는 유대인 상점과 사업체에 대한 경제적 일일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고 유대인을 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유대 상점의 불매 운동을 시작합니다. 유대인 시민의 권리를 취소한 첫 번째 법률은 전문직 공무원 보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었어요. 1933년 4월 7일에 발표된 공무원법에서는 아리아인 혈통이 아닌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아리아인은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이것은 조직, 직업, 공공생활 등에서 유대인을 제외시키는 데 사용된 최초의 법적 공식이었습니다. 1934년 제3공화국 총통에 오른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전면 폐기합니다.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그리고 독일 제국군은 무제한으로 무장한다.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지지율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1935년 9월 15일에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나치당이 승인한 유대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뉘른베르크 법을 공표합니다. 뉘른베르크 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제국 시민권 법입니다. 인종적으로 순수한 독일인만 독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 법은 독일 또는 그와 관련된 혈통인 사람만을 시민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독일의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대인은 독일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두 번째가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는 법이라는 굉장히 중세적인 제목의 법입니다.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종 혼합 또는 인종 탈취를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과 독일인 또는 그와 관련된 혈통은 결혼이든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법이죠. 독일 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결혼도 모두 무효화했고 독일인과 성관계를 맺은 유대인은 강제 수용소로 보냅니다. 독일인도 3개월 동안 정신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 혼혈 등급까지 매깁니다.
완전한 유대인이란 뭐냐?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중에서 적어도 3명이 유대인일 경우에 해당한다. 두 사람이 유대인이고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유대교를 믿고 있거나 나중에 믿게 된 사람 또는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도 완전한 유대인이다. 1급 혼혈 유대인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중에서 두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았거나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 2급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중에서 한 사람만이 유대인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치는 조부모의 인종적 신분을 증명하라고 했고, 독일인은 출생 기록, 세례 기록, 유대인 공동체 기록, 사망 증명서, 묘비까지 찾아서 제출해야 했어요. 심지어는 족보학자까지 고용했다고 합니다. 뉘른베르크 법이 제정되면서 유대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1934년 말까지 유대인 출신 변호사 1,400여 명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판사와 검사 381명도 해임됩니다. 1935년까지 독일 유대인 출신 의사 절반 이상이 의사직에서 쫓겨났고, 유대인 소유 기업은 배척을 받아 파산하고 지방정부와 법원, 대학에서도 쫓겨납니다. 뉘른베르크 법은 독일인과 유대인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법이었고, 유대인 학살의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1938년 8월에 가족 명칭 변경법이란 걸 만들어요. 독일 내 유대인 중에서 남성은 이스라엘, 여성은 사라라는 이름을 추가해서 관공서에 신고하게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여권에 관한 법령도 제정합니다. 1938년 10월 나치는 모든 독일 유대인의 독일 여권을 무효화합니다. 독일 유대인들은 여권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려면 여권사무소에 제출해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J자로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유명한 것이죠. 유대인 표기에 관한 경찰 규정이라는 걸 만드는데 1941년 9월 1일에 6살 이상의 유대인은 공공장소에서 유대인이라고 적힌 다윗의 별이라는 배지를 왼쪽 가슴에 착용하게 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합병으로 오스트리아 유대인들도 독일법이 적용됩니다. 모든 독일 유대인은 신분증을 회수하게 되죠. 이때 독일에 거주하던 폴란드 출신 유대인 17,000명이 나치에 의해서 집단으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소지품을 운반할 수 있는 여행 가방은 한 사람당 1개씩만 허용합니다. 남은 재산은 나치와 이웃 국가들이 약탈해서 몰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힘들게 폴란드와 독일 국경까지 다다른 유대인들에게 폴란드 정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17,000명의 유대인이 국경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린슈판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의 17살 난 아들 허셜 그린슈판이 파리에서 홀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와 유대인 모두가 학대받는 것에 분노해서 파리 주재 독일 3등 서기관을 암살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세계 유대주의의 음모로 돌립니다. (1938년 11월 9일) 나치 당원들과 돌격대원들이 앞장서고 평범한 독일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횃불과 벽돌 조각, 몽둥이를 들고 유대인 사냥에 나섭니다. 나치는 이날을 제국 수정의 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입니다. 산산이 부서져서 거리에 널린 유대인 소유의 가게, 건물, 회당, 유리 창문이 수정처럼 반짝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따라서 크리스탈은 진짜 수정이 아니라 불타는 가옥에 유리창이 터져 나오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폭도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약 200개의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묘지를 파괴합니다. 8,000여 곳의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고 유대인 주택까지 파괴하고 불태웁니다. 최소 유대인 91명을 살해하고 25,000명이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홀로코스트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데일리 텔레그래프 특파원 휴 그린은 수정의 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독일에서 발생한 반유대인 사건을 여러 번 봐왔지만 이것처럼 구역질 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인종적 증오와 히스테리가 다른 점잖은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멋진 옷을 입은 여성들이 손뼉을 치며 환희에 겨워 비명을 지르는 동안 존경할 만한 중산층 엄마들이 재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아기를 안아 올리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차별과 폭력을 혐오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차별과 폭력처럼 쉽게 동조되고 습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건전한 사회란 그러한 습관의 길을 차단하고 이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평생 독신주의자로 살아왔던 히틀러. 그런데 히틀러를 미소짓게 만든 이 여성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금욕주의자라고 밝히며 도덕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했던 히틀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조카와의 사랑, 23살 어린 여성과의 미래, 독일 톱스타와의 접촉, 심지어 미술대학 작업실을 다니며 나치의 여성 모델들을 보고 감탄했고 발레하는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밤거리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 곁에 수많은 여성들이 머물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히틀러가 자신의 곁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고 신임한 여인은 2명뿐입니다. 대체 그들은 어떻게 히틀러 인생을 쥐고 흔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릴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히틀러는 역사적 인물로서나 인간 개인으로서나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제3제국의 총통으로 저지른 일도 어마어마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정말 특이한 인물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단숨에 총통이 되고 한때는 전 국민으로부터 신적인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끕니다. 게다가 워낙 이상하고 특이한 성격이라서 어떤 사람은 미치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속에 그래도 뭔가 비범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록도 히틀러 개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만든 안개와 다른 사람이 만든 허상이라는 이중의 스크린 속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은 인간 히틀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히틀러의 연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란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 부분에서도 정말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의 생애에서 그녀만이 진정한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자는 그녀뿐이었다. 히틀러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라고 고백한 단 한 사람, 그녀는 누굴까요? 바로 히틀러의 이복 누나인 앙겔라 히틀러의 첫째 딸이자 히틀러의 조카였던 겔리 라우발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히틀러는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자로 겔리를 꼽았을까요? 히틀러의 누나인 앙겔라가 히틀러의 집안 살림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겔리가 21살이 되었을 때 미넨에 있는 히틀러의 아파트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히틀러는 삼촌 노릇을 하면서도 구원자 이상의 행동을 보입니다. 두 사람은 19살 차이가 났지만 같이 영화를 보거나 히틀러의 단골인 헤크 카페에서는 밤늦게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대중 앞에 함께 있는 모습을 노출하고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겔리에게 얼마나 심취해 있었냐면 겔리가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중요한 회의보다 더 신경을 썼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갤리가 쇼핑하는데 히틀러를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그녀가 30분 넘게 모자 써보고 신발 신어보고 이런 거 하고 있을 때도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튀어나가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갤리에게 마음을 뺏긴 나머지 한눈으로 사랑에 빠진 사춘기 청소년처럼 그녀 곁에 서성거렸다라고 자신의 후원자였던 한프 슈탱글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갤리의 관계가 연인 관계인지 부모를 대신하는 후원자 관계인지는 정말 애매합니다. 히틀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고 해도 그 사랑이 도대체 보호자의 관계로 표현되는 건지 연인으로 표현되는 건지 연인이라고 해도 플라토닉 러브인지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사례, 또 히틀러가 직접 이야기한 걸 봐도 히틀러는 연인으로 어리고 예쁘장한 여자를 좋아했다고 해요. 이유는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가 어리면 순종적이라서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이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거 가만히 이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옛날 전쟁터에서도 걔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 쟤는 나를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나만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갤리는 이 조건의 반반이에요. 어리고 조카격이니까 아마 더 어렸을 때는 더 순진하고 순종적이었겠죠. 그런데 발랄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 남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적인 것 같지만 히틀러의 손아귀에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결국 히틀러는 갤리의 행동을 과하게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갤리가 무도회에 가겠다고 졸랐는데 자기 개인 사진사인 호프만을 동행시키고 밤 11시까지 돌아와야 한다. 이런 조건을 허락하고 호프만조차도 이러면 갤리가 지금 불행해할 거라고 히틀러에게 간언을 했다는데 히틀러가 나는 갤리를 사랑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그녀를 돌볼 의무가 있다고 답을 합니다. 히틀러는 갤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바로 자유입니다. 혼자서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했고 갤리는 점점 더 분개하고 히틀러의 집착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갤리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미술가와 만나게 되는데요. 히틀러의 비서인 크리스타 슈레더에 따르면 그 미술가는 첫눈에 갤리에게 반해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이 사실을 알고 갤리에게 미술가와의 관계를 끊도록 강요했죠. 갤리는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가 있는 베르이테스 가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히틀러가 미넨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 갤리는 급하게 미넨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히틀러는 일 때문에 뉘른베르크로 간다는 거죠. 심지어 성악 공부를 위해 비엔나에 가고 싶어하는 갤리에게 히틀러는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갤리는 크게 분노했어요. 결국 히틀러가 미넨을 떠나고 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갤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히틀러의 재킷 주머니를 뒤지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는데 발신자와의 편지 내용을 본 갤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호프만의 사진관에서 일하던 소녀이자 후에 히틀러의 공식적인 유일한 아내로 기록된 에바 브라운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황홀하게도 극장으로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추억에 남을 저녁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까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였습니다. 갤리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조용히 있겠다면서 방문을 잠갔고 다음 날까지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느낌의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니 갤리는 히틀러의 6.34구경 권총과 함께 소파 옆에 누워 있었죠. 가슴에 총을 쏘고 자살한 것입니다. 위태로웠던 히틀러와 갤리의 연인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히틀러와 갤리와의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에바 브라운. 그녀는 어떤 인물일까요? 에바 브라운은 호프만의 사진관에서 일하던 모델 겸 사진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1929년 에바가 17살 때 23살 연상이었던 히틀러를 처음 만납니다. 그녀가 벽장 위의 서류를 찾으려고 사다리 위에 있었는데 그때 히틀러가 사진관을 방문합니다. 호프만에게 소개를 받고 셋이서 함께 맥주와 소시지를 먹으면서 음악과 연극 이야기를 나눴는데 에바의 말에 따르면 그가 같이 있는 내내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가려고 하자 히틀러는 에바에게 벤츠로 집에 데려다 준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에바는 거절했다고 하죠. 그때까지 에바는 히틀러가 누군지 몰랐다가 집으로 가기 직전에 호프만에게서 그가 히틀러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그 뒤로 사진관에 자주 들려서 에바에게 꽃과 사탕을 선물했다고 하죠. 히틀러가 에바에게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가 딱 좋아하는 타입이었어요. 화려한 미인은 아니지만 밝고 귀여운 스타일이었죠. 근데 이게 히틀러 입장에서 보면 지적으로 까다롭지도 않고 사치스럽고 도도하지도 않고 권력욕이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싼 선물 받으면 좋아하고 히틀러와 같은 거물의 연인이 되어서 자기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기분을 즐기는데 이것을 공식 행사에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자제하면서 따라오니까 히틀러가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에바도 참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히틀러를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히틀러와 에바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는데 히틀러가 선거운동 때문에 바빠서 에바에게 연락을 점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히틀러의 애정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경쟁자가 에바에게 히틀러가 선거 유세차 아름다운 여인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에 절망한 에바는 히틀러에게 작별 편지를 쓰고 권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부상은 아니어서 자기가 직접 외과 의사에게 전화해서 부상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선거 유세를 접고 에바에게 왔고 외과의에게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총을 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외과의는 에바가 진짜 자살할 생각이었다고 장담합니다. 히틀러는 확실히 에바를 돌봐야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죠. 에바가 회복하자 히틀러는 더욱 헌신적으로 대하고 1932년 말부터는 정말로 연인 사이가 됩니다. 에바는 히틀러가 미넨에 머물때면 그의 아파트에 가서 지냈습니다. 1933년부터 호프만 아래서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히틀러의 수행원들과 함께 나치당의 사진기자라는 명분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여성들이 더 많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서 에바는 더욱 고통을 받습니다. 히틀러는 에바에게 21살 생일 선물로 전기석으로 만든 반지, 귀걸이, 목걸이 세트를 줍니다. 그러나 히틀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고 히틀러가 에바에게 자신은 제3제국의 수반으로서 가정일에 얽매이지 않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에바는 히틀러와는 결혼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1934년 가을 내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결혼하면 많은 여성표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믿었고 결혼을 하면 자신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신으로 남아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를 원했다고 하고요. 히틀러는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히틀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또 하나가 있어요. 히틀러는 여성들뿐 아니라 귀족, 권력자, 대중, 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살 때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아무 주제나 떠들고 사람들이 반박을 하거나 안 들으면 돌아와서 가만히 있고 이런 희한한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히틀러가 쌓아갔던 능력이 뭐냐? 대중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한다, 어떤 이야기에 반응을 보인다는 걸 그 시절에 데이터로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히틀러가 정계에 뛰어들게 되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당시 유럽의 정치인들은 상층 귀족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히틀러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탁 보아요. 복장, 표정, 밥 먹을 때 어휴 저 완전 천민이네. 이런 식으로 하고 봐요. 히틀러는 그럴 때 속으로 분노를 감추고 상대방에 맞춥니다. 의외로.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년에 되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니까 막 나가지만 의외로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히틀러가 성공했던 비결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데이터화했던 거죠. 이것이 히틀러의 특이한 성격하고 결합해서 신비주의처럼 되니까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군부의 엘리트들을 통솔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되게 된 것입니다. 에바는 히틀러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소식이 없자 자신의 일기장에 그로부터 소식이 없는지 8일째이다.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는 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바의 불안감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히틀러가 발퀴리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과 사귄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죠. 에바는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사랑을 간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일기장에 이렇게 남깁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답이 없으면 그냥 수면제 25알을 복용하고 다른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가 지난 3개월 동안 위로 한 번 건네지 않는데 이게 엄청난 사랑을 약속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에바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수면제 20알을 삼키고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사실 히틀러는 에바의 편지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수술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히틀러는 수많은 연설을 쉬지 않고 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목이 아파 힘들어했고 후두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히틀러는 에바와 그녀의 여동생에게 미넨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히틀러의 미넨 아파트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히틀러는 자주 찾지는 않았고 야심한 시간에 어쩌다 방문할 뿐이었습니다. 에바와 만난다고 해도 비밀 경찰이 건물의 계단이나 바깥을 감시했습니다. 히틀러는 갤리 때와는 달리 에바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그림자의 여인이었어요. 1936년부터 히틀러와 에바는 베르그호프에 있는 별장에서 함께 지냈는데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죠. 이때부터 에바가 히틀러와 같이 있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택이나 별장에 있을 때도 손님이 방문하면 바로 꼭꼭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에바는 이런 히틀러의 성격을 알고 거기에 자신을 맞췄으며 그럴수록 히틀러만 바라보고 사는 순종적인 여인이 되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을 끝까지 옆에 둔 이유였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주치 역할을 했던 데오도르 모렐 박사의 처방전과 기밀 군사 문서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944년 55살이었던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초기 형태의 비아그라를 처방받았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남성 호르몬제와 어린 수소의 정액, 전립선액, 혼합물을 혈관에 주사했고 히틀러는 그 처방이 에바와의 만남에 필요한 에너지를 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외부와 단절된 별장에서 에바와 진한 애정 표현이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후에 이 당시 에바 브라운의 사진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사진첩에는 수영복이나 반나체 차림의 에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에바에게 집안에서 나체로 다니게 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호화 생활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의 패망이 드리운 것이죠. 1945년 4월 초 에바는 총통 벙커에서 히틀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미넨에서 베를린으로 갑니다. 붉은 군대가 수도에 접근해오자 에바에게 전쟁이 끝난 후에 잠적할 것을 제안했는데 에바는 내가 그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제안을 거부합니다. 나치 독일의 패망이 임박한 1945년 4월 29일 자정이 지나자
히틀러와 에바는 벙커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히틀러 부부는 지하 벙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나란히 불태워버려서 한 조각의 이빨과 뼈 조각만이 남았습니다. 히틀러의 대인관계를 보면 조조가 한 말과 비슷합니다. 내가 남을 속일지언정 타인에게 속을 수는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을 지배할 뿐 누구에게도 구속당할 수 없다. 이런 성격과 태도가 여성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독일과 결혼했다. 사람들은 감동했지만 독일과의 결혼도 이런 식이었어요. 원래 결혼이란 교감이고 상호 성장하고 위로하는 것인데 히틀러는 지배하려고만 들었죠. 그래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강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름다운 결말을 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10만 명의 회원수에서 1년 만에 230만 명으로 회원수가 증가, 나치단체가 있습니다. 피와 명예의 단검만 받을 수 있다면, 갈색 셔츠를 입고 히틀러의 전사임을 뽐낼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고자 모두가 열광했던 단체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인종 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제한, 성별 제한까지 있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의 단체.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치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병기로 길러진 청소년 부대 히틀러 유겐트입니다. 그들은 어떤 세뇌를 당했길래 성인이 되기도 전에 전쟁 병기로 길러져서 어린 나이에 총알바지로 전쟁터까지 내몰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정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선동적이고 급진적인 조직일수록 강력한 전위대가 필요하죠. 이때 제일 적합한 대상이 10대들입니다. 10대의 순수함과 열정, 이것은 자칫하면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나치는 정당을 만들 때부터 행동대원을 조직하고 전위 조직을 만듭니다. 돌격대, 친위대, 그리고 유겐트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초 나치당이 인기를 끌면서 나치는 독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조직적으로 모아서 나치 이념을 주입시키고자 10살부터 18살까지의 청소년들을 투사와 군인으로 훈련시키는 군사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졌는데 나치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조직이 히틀러 유스, 히틀러 유겐트였습니다. 초기에 히틀러 유겐트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죠. 키와 몸무게, 머리카락, 눈동자 색깔, 얼굴과 몸의 비율 등 엄격한 인종 기준 선발을 거쳐서 순수 아리아인 혈통이라고 판정을 받은 청소년들만이 입단이 가능했습니다. 1930년에 나치당 청년 조직 전국 회원수는 2만 6천 명이었고 1932년 말에는 10만 명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 히틀러 청년단의 회원수는 그해 말까지 무려 23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히틀러 유겐트는 어떻게 해서 1년 사이에 회원수를 20배가 넘게 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유겐트 가입에 여러 가지 미끼를 씁니다. 첫 번째가 피와 명예의 단검이라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게벨스는 예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치를 상징하는 것 모두 디자인을 크게 신경을 씁니다. 지금도 2차 대전 때 독일 무기들이 디자인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나치는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하면 피와 명예라고 새겨진 단검을 줬는데 디자인이 뛰어나서 오직 이 단검을 얻으려고 자발적으로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유겐트 단검 손잡이에는 빨간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에나멜 배지와 스와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단검은 검은색 가죽 칼집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칼날에는 제조사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히틀러 유소년단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면 유겐트 단검을 소지할 수 있는 자격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수영장에서 먼저 다이빙을 하거나 높은 곳에서 점프하는 등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단검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면 엄청난 자부심이 생기죠. 두 번째는 갈색 제복입니다. 갈색 셔츠는 유겐트의 상징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특별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심어줍니다. 나치 선전 포스터에는 나치 제복을 입은 이름 모를 군인들이 자주 등장했는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멋진 제복을 입고 히틀러의 전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죠. 제복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유겐트에 가입하려는 소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제복을 입으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평등하다입니다. 독일 전역의 젊은이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같은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평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에서는 어디 출신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든 것이죠. 실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의 아들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고 공장주의 아들은 대열의 구석에 서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 유겐트는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별까지 합니다. 1936년을 독일 유소년단의 해로 명명해서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하지 않은 10살 이상의 청소년들의 가입을 조직적으로 유도합니다.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동시에 강한 압력을 가하죠. 가입을 하지 않고 버티는 학생들은 왜 나는 히틀러 청년단에 있지 않은가? 이런 제목의 에세이를 반복적으로 써야만 했고 선생님들과 동료 학생들의 잦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졸업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유겐트가 아닌 사람에게는 연습생 제도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의 47번째 생일인 4월 20일 마리엔부르크 성에서 충성의 선서식을 거행합니다. 1936년 12월 1일 법령을 제정해 자발적인 가입 원칙을 폐지하고 독일 내 모든 청년들은 히틀러 청년단 내에서 조직된다 라고 명시하며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죠. 이로써 유겐트 회원수는 5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히틀러 유겐트는 나치당의 하부 조직에서 국가 조직으로 격상되었고 독일 청소년의 양육은 제도적으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히틀러 유겐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브레멘의 한 학교의 경우 1936년에 전체 학생의 99.8%가 히틀러 유겐트에 소속이 될 정도였죠. 1940년이 되자 회원수는 800만 명이 됩니다. 하지만 유겐트의 엄격함 때문에 탈퇴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직업을 갖거나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겐트 중 선택받은 자들만이 히틀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유겐트 고위 단원이었던 알폰스 헤크에 따르면 매해 열리는 나치당 회의에 전국 800만 명의 유겐트 중에 5만 명이 선발되어 참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영광이었죠. 히틀러가 단상에 올라 유겐트에게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한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자 모두 히틀러에게 속해 있다고 믿게 되었고 무적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나치당 집회에서 가장 유명한 게 요즘 우리말로 떼창입니다. 수를 쓴 건지 자발적이 된 건지 모르지만 스포츠 궁전 같은 데서 히틀러가 쫙 연설을 하면 알아서 마지막에 관중들이 환호를 하다가 합창으로 떼창으로 행사를 마감했는데 당시 그걸 관람했던 외국인들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마 이런 데에서 히틀러 유겐트는 더더욱이 전위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유겐트에서는 육체 훈련과 스포츠 활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준비된 전사로 자랄 수 있도록 유소년단 시절부터 야외 훈련과 사격 훈련을 시켰는데 유겐트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사격 훈련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38년에 120만 명의 유겐트가 사격 훈련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유겐트가 되면 매달 한 번씩 소속 제대별로 집합해 소풍 형식의 행군을 해야 했고, 군사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는 이론 및 기술 훈련을 받기 위해서 히틀러 해양소년단, 히틀러 소년기동단, 히틀러 소년비행단, 히틀러 소년통신단, 히틀러 소년기마단 등 특별 모임도 매달 2번씩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유겐트는 주중에 3, 4일의 저녁 시간과 매달 3회의 일요일 모임에 참석해야 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겐트는 방학 캠프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방학 캠프에서 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나치 체제의 조직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체육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명을 보장해야만 하는 전선의 병사들이 느끼는 공동체적 전우애와 영웅주의를 경험하게 하는 것. 야외 활동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행사는 나치 정권에 의해 게르만 전통으로 부활한 하지와 동지 축제였습니다. 매년 6월 23일에 행해진 하지 축제에서는 게르만 전통을 강조하면서 저녁에 거대한 모닥불을 지피고 전쟁 영웅을 위한 화환을 불 속에 집어넣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유겐트의 프로그램에서 체력 단련보다 더 섬뜩한 것은 정신개조 교육이었어요. 입단 선서부터 무시무시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 유겐트의 총사령관에게 절대 복종하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분에게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군대와 똑같은 조직 생활 속에서 엄격한 규칙과 무조건 복종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끊임없이 아리아인의 우월한 인종의식과 유대인에 대한 비방을 늘어놓습니다. 가치관이 형성될 나이에 집중적인 세뇌 교육을 받은 유겐트는 히틀러의 선택이라면 무엇이든 옳다고 여겼고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유겐트는 전선에 투입되어 구호 활동에 참여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은 소년, 소녀들은 전쟁 초기에 독일에 합병된 영토에 배치되어서 독일 국경 밖에서 살고 있던 독일계 민족에게 독일어와 독일 문화 및 전통을 가르칩니다. 또 그들은 후방에서 군대를 지원하거나 보급을 담당했고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고학년부터 차례로 최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소년들은 작은 체구를 이용해 적군에 몰래 잠입하거나 참호에 숨어 있다가 급습하는 작전에 투입되었고 수류탄과 총을 사용한 전투에도 불려나갑니다. 철저한 사상교육으로 무장한 소년들은 망설임 없이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철십자 훈장을 받는 것이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겐트에게 독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기술로 지뢰나 수류탄에 희생되는 일이 많았죠. 또 본진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영문도 모른 채 총알바지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히틀러가 자살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틀러와 유겐트 사이의 유대감은 히틀러가 자살했다고 해서 훼손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히틀러 청년 단원들은 지도자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동안 받았던 세뇌 교육 때문에 학살 수용소에서의 끔찍한 일들을 영상으로 보여줘도 믿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유겐트 중 지도자격은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936년 히틀러 청년법으로 유겐트 가입을 강제화했을 때 또 한편에서는 히틀러의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탄생부터 계획적으로 조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레벤스볼은 생명의 셈이라는 뜻의 프로젝트였죠. 출산을 위한 여성을 모아서 아기 공장을 운영한다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아리아인에게 집착했던 히틀러는 순수한 아리아인 혈통의 아이를 생산해내도록 독일인 여성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탄생한 순수 아리아인 아이들이 다음 세대 나치 독일 엘리트로
자라나길 바랐던 것입니다. 히틀러의 민족주의 사상에 세뇌된 나치 여성 장교들, 갈 곳 없는 고아, 미혼모 이런 수백 명을 모아서 독일인 장교들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리아인의 아동의 출생률이 쉽게 증가하지 않자 노르웨이 여성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게르만족 아이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노르웨이 여성들이냐? 북방민족인 노르웨이인들이 그 독일인 개념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발의 파란 눈, 아리아인의 특성을 갖추고 있고 키도 크고 건강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레벤스보른에서 단체로 생활하며 나치 사상을 교육받았고 게르만족 우월주의를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9년 동안 약 7,000명의 아이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반인륜적 시도에도 아리아인의 증가율이 만족스럽지 않자 나치는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서 어린이를 납치하기까지 합니다. 아리아인처럼 보이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보이면 신분을 숨기고 납치해 레벤스보른으로 이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납치된 아이들 중 약 6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가짜 신생아 출생 증명서를 받았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또 독일어로만 말하게 함으로써 모국어를 잊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에 충성하는 독일 가족들에게 입양되었고 막상 납치했는데 아리아인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그 즉시 집단 수용소로 이송되어 학살당했습니다. 히틀러는 벙커에서 최후를 맞기 전에 비서에게 구술해서 유서를 남깁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전쟁은 나나 독일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음모, 유대인의 조종을 받은 집단이 일으킨 것이다. 너희들 이번에 승리했다고 수백만의 아리안 어른과 여인, 아이들을 죽인다면 인도적 수단을 넘어서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죗값을 받아야 한다. 히틀러는 이런 식으로 전쟁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날 홀로코스트라는 범죄를 변호하고 넘어갑니다. 맞는 말을 한 가지는 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가 부활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반만 맞는 말입니다. 국가를 극악한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생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극단적으로 부추겨 다른 집단을 악으로 몰고 악을 제거하면 세상은 선해진다는 생각은 나치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해온 이래로 존재했습니다. 나치는 현대사회라는 조건에서 그런 이념과 행동이 실현된 사례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 히틀러가 집권한 시기는 겨우 12년입니다. 그 12년 동안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고 극단적인 폭력에 잠시나마 대중이 환호하고 지지하는 사례를 보여주었죠. 유겐트는 그런 환호하는 집단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자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아니면 짧고 폭발적인 성공과 더 큰 비극의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히틀러와 유겐트의 사례는 과거의 사례인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 인류에게 영원히 드리워 있는 위험한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히틀러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악마, 미치광이라고 말하지만 히틀러의 방법,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든 방법과 사회적 조건, 그 역사적 상황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재와 선동은 깨어있는 지식과 자유로운 지성만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